어떻게 보면 굉장히 이제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15장에서는 생물 다양성하고 멸종 위기종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 그리고 우리나라에는 멸종 위기 식물들이 어느 정도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생물 다양성이라는 게 뭐고, 지구상에는 어느 정도의 종들이 존재하고, 그 다음에 이제 대멸종을,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대멸종을 우리가 이제 주로 제6구 대멸종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왜 문제가 되는지, 그리고 이제 멸종을 일으키는 주요 원인들이 뭐고, 우리나라 생물권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고,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 이렇게 멸종되어가는 생물종들을 보존하기 위해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고, 그 중에 우리나라 식물상에서는 그런 종들이 어느 정도 되고, 그리고 그것과 이제 더불어서 우리나라 고유종들, 고유속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흔히 이제 생물 다양성이라고 얘기를 하자면은 크게 이제 4가지 단계로 우리가 얘기를 합니다. 그 첫 번째 이제 기본이 되는 게 유전적 다양성이에요. 이거는 뭐냐면 하나의 종 내에서 얼마만큼 다양한 유전적인 다양성이 존재하는가, 거기에 대한 얘기고, 그러니까 종 내의 다양성을 주로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생물 다양성에서 가장 근간이 되는 것이 이제 종 다양성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이제 개념, 그리고 왜 이게 중요한가, 그리고 이제 종들이 모여서 생태계를 우리가 이루기 때문에 다양한 생태계의 다양성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얘기, 그리고 이제 우리 인간도 결과적으로는 생태계의 일부이기 때문에 우리 인간이 포함된 문화적인 여러 가지 다양성도 생물 다양성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국제 생물 다양성 협약에서는 이 문화적 다양성까지 다 통틀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주요 이제 목적은 뭐냐면은 이와 같은 생물 다양성의 멸종, 다양한 생물 종들의 멸종을 방지하고 우리가 이걸 어떻게 하면 지속 가능하게 활용하게 하느냐, 여기에 이제 주 목적이 있습니다. 생물학적인 이제 변이, 즉 이제 종내의 다양성을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이제 다 알다시피 개체들이 모여서 군집을 이루고, 군집들이 더 모여서 개체, 군, 품종, 재배 품종, 변종, 아종, 종, 그리고 생물의 군집을 이루고, 그 바이올로지컬 커뮤니티, 이것들이 모여서 우리가 생태계를 이룬다. 뭐 이 정도는 다 이미 알고 있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거를 생물들의 이와 같은 상호관계, 생물 개체의 상호관계에서부터 생물 종 간의 상호관계, 생태계의 역할, 이런 것들을 어떻게 우리가 나눌 거냐. 이제 종속 과목 관문계와 같은 이런 분류 시스템은 뭐냐면은 진화의 하나의 하이어라키이지만은,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이제 이런 측면에서 우리가 생물학을 바라볼 수 있다. 그래서 개체 생태학, 군집 생태학, 또는 커뮤니티 이콜로지, 집단 생태학, 이코시스템 이콜로지, 또는 바이오스페어, 뭐 이런 식으로 점점점 크게 생물권을 우리가 이제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생물 다양성이라는 건 뭐냐? 사람에게 직접적으로 이익이 되고, 또 여러 가지 우리 사람과 더불어서 지구상에 서로 살아가고 서로 돕고 도우면서 살아가는 이런 생물 종들의 이런 이제 다양한 이런 이제 특성들을 어떻게 우리가 이해할 거냐, 이런 얘기예요. 우리가 이제 요즘은 생명과학에서 세포 내에서 여러 가지 분자들 간의 상호 인터랙션이 어떻게 되어 가는지를 우리가 이제 빅데이터라든지 또는 세포 내에 여러 가지 유전체 정보라든지 또는 프로테오노믹스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생물 현상, 세포 내에서 일어나는 생물 현상을 종합적으로 이해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생태계에서 생물 종 간에 또는 생물 개체 간에, 군집 간에 어떤 서로의 인터랙션에 의해서 이게 살아가는가, 이거를 이해하는 것은 앞으로 우리가
풀어야 할 큰 과제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생물 다양성이 왜 문제가 되는가? 여기 지금 이제 유엔에서 만들어 놓은 몇 가지 이제 설명들이에요. 지금 뭐냐면은 우리가 인간으로서 같은 생물로서 다른 생물들을 보존하고 지속 가능하게 이용해야 할 하나의 윤리적인 이런 이유가 있다, 그런 얘기예요. 모랄, 에티컬 리전. 여러분들 우리나라에서도 몇 년 전에 천성산에 도롱뇽을 대신해서 이제 생태계가 파괴되는 거에 사람이 대신해서 이렇게 법정에 재판을 하고 했던 그런 것들도 있는데, 어쨌든 자연계에 존재하는 많은 생물종들이 말은 못하지만은 우리가 그들을 보존하고 지속 가능하게 이용해야 할 이런 윤리적인 책임을 가지고 있다, 그런 얘기고, 또 우리 인간의 생활이라고 하는 게 우리의 문화생활 그리고 여러 가지 여가 생활과 더불어서 이와 같은 생물 다양성이 주는 그런 베니핏이라는 게 굉장히 많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작가라든지 또는 여기 지금 이제 컴포서라든지 작곡가라든지 또는 예술가라든지 또는 시인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어디에서 영감을 얻느냐, 이 생물 다양성에서 영감을 얻는 경우가 많다, 이제 그런 얘기. 하나의 예로서 여러분들 라이온킹 영화를 보면 도입부에 보면은 라이온킹이 태어나면서 아프리카의 많은 동물들이 도열을 해서 하는 도입부 영화 장면이 나오죠. 근데 그 장면을 그러면 예술가들은 어디에서 이걸 아이디어를 얻느냐? 프랑스 자연사박물관에 가면은 자연사박물관에 그 아프리카관 주 메인 그 전시관이 있어요. 거기에 그와 같은 장면이 오래전에 이미 만들어져 있었어요. 과학자들이 만들어 놓은. 그래서 거기에서 영감을 얻어서 그런 장면들이 나오는 거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의 문화적인 이런 많은 아이디어들이 우리가 생물 다양성으로부터 얻는 것들이 많다. 또한 우리가 이용하고 경제적으로 또는 여러 가지 소재로서 이용되는 많은 그 물질들이 생물로부터 기원하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우리가 식량작물부터 시작해서 내가 첫 번째 강의에서 우리가 왜 식물 계통 분류학을 배우는가,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하면서 여러 가지 의약품이라든지 또는 앞으로 우리가 개발해야 될 무궁무진한 자원들이 결과적으로 이와 같은 생물 자원으로부터 나온다. 따라서 우리가 이와 같은 생물 다양성들을 지속 가능하게 우리 세대에만 쓰고 끝날 게 아니고 우리 후손에게도 물려줄 그런 필요성이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와 같은 중요한 생물 자원들이 어느 하나라도 멸종되게 된다면은 더 이상의 기회는 없어지게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의 예로서 여기 지금 이제 얘기를 이미 했지만은 패시픽 유출이라고 그래서 우리로 말하자면 주목나무인데 미국 서북부의 해안가에 주로 자라는 캘리포니아에서 그 워싱턴 주에 이르는 그쪽 지역에 템퍼레이트 레인포레스트가 있죠. 그쪽에 자라는 이 유추리에서 나온 텍솔이라고 하는 엔티캔서 드러그가 널리 이용되고 있다는 그런 얘기예요. 또한 수업 시간에 이미 한번 논의를 언급을 한 바가 있습니다. 우리가 재배하는 옥수수는 이렇게 알갱이가 튼튼한 게 대부분이에요. 이런 옥수수가 우리가 재배하는 옥수수입니다. 그렇지만은 멕시코 하일랜드에 자생하는 옥수수인 티오신테를 보면은 열매가 이렇게 한 줄로 되어 있어요, 왼쪽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여러 가지 질병 내병성을 갖는 옥수수 품종들을 개발하기 위해서 이 티오신테하고 우리가 재배하는 옥수수를 잡종을 시키면 이런 잡종이 만들어집니다. 가운데 있는 바와 같은.
그래서 이게 이제 단일종이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고, 이와 같은 티오신테에서 우리가 재배하는 옥수수로 인이 선택하는 과정에서 어떤 유전자들이 작동됐다는 것도 현재 우리가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은 이와 같은 옥수수를 재배하는데 내병성인 옥수수 품종들을 개발을 할 때 어떻게 해서 이 내병성 여러 가지 특성들을 인트로덕션을 하는가, 이런 거에 기본이 되는 게 야생종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야생종이 전플라즘이 재배하는 종들의 매우 중요한 여러 가지 제네릭 리소스가 될 수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 티오신테가 만약에 멸종된다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나한테도 이 티오신테 씨가 몇 개 있는데 그 멕시코에서 받아놓은. 자, 유전적인 이제, 그래서 중요성에 대해서는 뭐 이 정도만 이제 얘기를 하고, 그러면 생물 다양성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게 유전적 다양성이에요. 여기 지금 여러 개의 이제 고동 개체가 있는데, 그 무늬 패턴 또는 무늬에 짙고 또는 덜 짙고 하는 걸 보면은 다 개체 간에 조금씩 다르다는 얘기예요. 우리 인간이 개체마다 다 다르듯이 다 자연계에 존재하는 이런 개체들이 다르다는 얘기는 뭐냐면 변이가 존재한다는 그런 얘기죠. 그래서 이 변이가 만약에 존재하지 않게 되면은, 변이가 아주 낮게 되면은 멸종에 이르는 가장 지름길이 되는 거죠. 여기 지금 이제 그 치타를 우리가 제네릭 디버시티를 조사해 보면은 거의 변이가 없어요. 왜냐하면 개체가 너무 줄어들고 또 인브리딩이 진행되고 있고 하기 때문에 인브리딩 디프레션까지 겹쳐서 결과적으로는 현재 멸종 후 해오리 바람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는데, 멸종의 해오리 바람 속에 승선하게 되면 거기에서 빠져나오기 힘들게 되는 그런 이제 현상을 겪게 되겠죠. 그래서 이 유전적 다양성을 어떻게 우리가 증진시킬 건가, 이제 간단한 예로서 우리가 지리산의 반달거슴곰 복원 프로젝트를 합니다. 그러면 이게 한 가족만 가져다 놓으면은 유전적으로 너무나 호모지니어스하기 때문에 자연계에 적응할 수 있는 포텐셜이 그만큼 적어지는 거죠. 그래서 유전적 다양성을 증진시키기 위해서는 다른 집단에 있는 개체들을 인트로덕션 시켜서 유전적 다양성을 인위적으로 높여주는 그런 이제 응급 처방을 하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 제네릭 이 유전적 다양성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생물종의 멸종을 막는데 중요한 지표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멸종 위기종의 유전적 다양성을 분석을 해보면은 그와 같은 생물종들이 얼마나 심각한 단계인지를 우리가 흔히 쉽게 알아낼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형태적으로만 봐가지고 그와 같은 유전적 다양성을 우리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주로 여러 가지 이제 유전자들을 분석을 해서 유전적 다양성을 우리가 평가를 합니다. 여기 지금 이제 호주에 사는 앵무새 종류들인데 이게 한 종이에요. 그렇지만 이게 다 다른 서브스피시스입니다. 그래서 종 내의 다양성을 보여주고 있는데 무늬 패턴도 물론 다르거니와 그렇지만은 그래서 지리적으로 분포도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이걸 다 변종 또는 아종으로 취급을 하는데, 그렇지만 이것들을 한 곳에 모아놓으면 서로 교배가 가능한 집단이다. 그래서 같은 종이라고 우리가 이제 본다, 이제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유전적 다양성, 형태적 다양성, 종 다양성, 이런 것들, 종내의 다양성이 함축되어 있는 그런 슬라이드입니다. 여기 지금 이제 연어가 있는데, 우리나라 뭐 남대천이라든지 이런 데 해유하는 연어는 한 종이죠. 내가 캄차카에 아주 오래전에 이제 채집을 갔을 때인데 6월, 7월에 이제 거기는 연어들이 태평양에서 올라와 가지고 캄차카 시내를 따라서 높이 올라갑니다. 그때 이제 주로 눈들이 녹아 가지고 물이 흐르면서 이제 강이 크게 형성이 되는데 엄청나게 많은 연어들이 있어요. 그래서 나는 옛날에 연어가 이렇게 다양한 종이 있는지를 몰랐어. 근데 캄차카 시장에 가 보면은요, 연어가 하도 흔하니까 연어 알만 빼서 먹어요, 사람들이. 그런데 그 연어 알의 크기가 가서 보면 다 달라. 그래서 왜 이게 다른가 이렇게 봤더니 연어 종이 다 달라요. 그래서 아주 뭐 콩알만 아주 작은 녹두알만한 연어 알도 있고 어떤 거는 큰 콩알만한 그 연어 알들도 있어. 그러면 이제 거기는 하도 연어가 흔하니까 연어를 어떻게 잡느냐면은
우리가 산에 채집 가는데 이제 연어를 잡아가지고 가서 산에서 우리가 이제 요리를 해 먹는데 그 러시아의 그 요리사가 이제 같이 이렇게 채집을 가는데 연어를 어떻게 잡느냐? 갈고리를 물에다 던져요. 그래가지고 갈고리를 이렇게 끌어당기면은 연어가 지느러미가 걸려가지고 연어가 올라와. 그러면은 그 아저씨들이 막대기로 이게 수컷이면 그냥 버려. 암컷이면 한 대 때려가지고 기절시켜가지고 알을 먼저 빼. 그리고 이제 연어는 이렇게 그 냉동고에 같이 아이스박스에다 넣어가지고 이제 산으로 가지고 가가지고 이제 우리가 먹는데 일주일간 계속 연어만 끓여주는 거야. 이게 연어지리 뭐 연어 동그랑땡 그래가지고 한 일주일 정도 먹고 나니까 더 이상 못 먹겠어. 냄새가 나기도 하고. 그리고 그런데 그 동네 사람들은 그 연어를 또 염장을 해요. 왜냐하면 해유하는 때만 연어가 잡히니까 이제 해유하지 않을 때는 연어를 염장해서 먹어. 근데 도저히 못 먹겠어. 그 염장한 연어는. 어여튼 간에 연어의 다양성을 나는 거기서 이제 딱 보았는데 이 부리 모양이나 연어의 크기나 알의 크기나 다 달라요. 그래서 이런 걸 우리는 종다양성이라고 그래요. 종다양성. 여기 지금 스미소니안 인스티튜션의 나비 섹션의 스미소니안 박물관인데 나비 섹션입니다. 나비 종들이 얼마나 다양한지 세계적으로 이제 몇만 종이 있죠. 이렇게 이제 다양한 종들이 세계적으로 살아간다. 이런 걸 우리는 이제 종다양성이라고 얘기를 한다. 자, 종다양성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게 우리가 지구상에 존재하는 생물 종들이 몇 종 정도 되는지 파악을 먼저 해야 되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뭐랄까 학자들에 따라서 파악하는 정도가 달라요. 어떤 사람들은 아주 조금 보존적으로 얘기하는 사람들은 한 몇백만 종, 천만 종 이렇게 얘기를 하고 어떤 사람들은 3천만 종까지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면은 지구상에 존재하는 생물 종들이 몇 종인지 우리가 왜냐하면 아직 발견 못한 종이 많으니까 정확하게 예측하기가 힘들죠. 그래서 우리가 이걸 과학적으로 예측하는 방법이 몇 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 대표적으로 세균들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세균들이 몇 종 정도 될까? 이걸 어떻게 예측하느냐면은 세균을 우리가 배양을 해가지고 무슨 배지에서 배양이 되면은 플러스 마이너스 해가지고 표지해가지고 시스테매틱 아이덴티피케이션 오브 박테리아 해가지고 책이 이렇게 두꺼운 책이 있어. 그렇게 찾아가면은 알려진 종만 우리가 찾죠. 알려지지 않는 종을 찾아가는 방법이 뭐가 있겠는가. 그래서 학자들이 무슨 실험을 했느냐면은 아마존 레인포레스트의 토양들을 100g씩을 여기저기서 채취를 해가지고 그 토양 속에 있는 environmental DNA를 전체적으로 추출을 해가지고 그 추출된 DNA를 앰플리파잉해서 유전자를 분석해보고 그 다음에 현재 알려져 있는 DB의 세균의 유전자들하고 매치를 시켜봤더니 90% 이상이 새로운 거더라는 얘기예요. 새로운 거더라. 그래서 이제 그런 거를 데이터로 해가지고 요거는 조금 오래된 데이터인데 시스테매틱 아젠다 2000인데 여기에서 이제 유출을 한 거예요. 그래서 세균은 지구상에 지금 현재 한 40만 종에서 300만 종 정도 되는데 알려진 거는 그 당시까지 4,000종밖에 안 된다. 그런 얘기예요. 이름을 바이노미널 노멘클레이처에 의해서 이름이 붙은 세균은 그 정도밖에 안 된다. 그러니까 이거 1% 정도밖에 현재 세균을 우리가 디스커버하지 못했다는 얘기고, 그래도 이제 그 중에 가장 나은 게 뭐냐? 척추동물이에요. 척추동물은 4만 5천 종이 알려져 있는데 약 한 5만 종 정도로 추정이 된다. 식물도 약 한 30만 종에서 50만 종 정도로 알려져 있는데 25만 종은 그 당시까지 알려졌다. 이제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추산되는 수치하고. 그래서 이제 조금 컨서버티브하게 얘기하면은 지금 현재 생물 종이 최소한 1,000만 종은 된다고 봐요. 1,000만 종은. 그 중에 이제 대부분 아직까지 안 알려져 있는 것들은 펀자이나 박테리아나 또는 작은 생물체들이 많이 알려지지 않았다. 그런 얘기예요. 특히 이제 곤충도 종류가 지금 가장 종수가 많으니까. 그래서 현재까지
제대로 요거는 좀 오래된 데이터인데 한 250만 종 정도 알려졌다. 그러니까 한 75%는 아직 모른다 그런 얘기예요. 1000만 종으로 놓고 보면 1000만 종으로 컨서버티브하게 우리가 이스티메이션을 해서 지구상에 존재하는 생물종이 1000만 종이다. 그런데 현재 디스크라이브 된 거는 250만 종이다. 지금 현재까지는. 그래서 이게 이제 린네의 바이노미널 노멘클레이처에 의해서 종이 린네 시대 때가 1753년이니까 이 뭐예요? 몇 년이 350년이 더 흘렀는데 그동안에 기재된 게 250만 종이에요. 그러면은 앞으로 생물종 750만 종이 더 기재되려면 몇 년의 시간이 더 필요하냐? 이걸 계산해 봤더니 1500년인가 나와. 지구상의 생물종들을 우리가 알아내다가 다 죽고 없죠. 그래서 이걸 어떻게 가속화시킬 거냐? 가속화시키는 방법이 뭐냐? 이제 거기에 대해서 많은 아직까지도 논란이 이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모르는 게 더 많다.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양한 생물종들이 더 문제는 뭐냐? 너무나 빠른 속도로 인간의 자연 파괴에 의해서 멸종되어 가기 때문에 우리가 이 생물 다양성을 어떻게 보존할 거냐. 그래서 이제 어느 하나 나라만의 문제가 아니고 이건 전 지구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이걸 유엔의 기구에서 우리가 국제 생물 다양성 협약이라는 걸 만들어서 이런 거는 좀 꼭 지키자. 그래서 이게 국제 생물 다양성 협약이에요. 지금 유엔 기구 전 세계 나라 중에서 가장 많은 나라가 가입된 협약이 이 생물 다양성 협약이에요. 그래서 1992년부터 이제 리오데자네이루 이제 브라질에서 이제 회의가 있었고 이게 이제 이펙티브 된 게 1993년이에요. 그래서 지금까지 이게 196개의 국가가 뭐냐면은 참여를 하고 있고 그중에 168개 국가가 각각의 국가의 비준을 거쳐서 그러니까 의회의 비준을 거쳐서 현재 레티파이가 된 상태입니다. 168개 국가가. 그래서 여기에 가장 기본적인 건 뭐냐? 아까 이제 중요도를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중요한 생물 자원들을 우리 세대에만 이용하고 사라지게 하지 말고 Sustainable Development 그러니까 지속 가능하게 이용하자. 그러니까 전혀 이용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고 왜냐하면 우리가 생물 자원하고 떨어져서는 살 수는 없으니까 생물 자원을 우리가 멸종되지 않도록 활용하자. 즉 뭐냐면은 지속 가능하게 활용하자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지속 가능한 이용, UNEP라든지 여러 개에서 나온 이제 뭐 농업도 요즘은 지속 가능한 농업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이와 같은 많은 제네릭 다양성이라든지 스피시스 다양성이라든지 이코시스템 다양성을 형성하는 이런 생물종들이 우리 인간에게 주는 베니핏이라는 게 무궁무진하기 때문에 그 어느 하나라도 소홀히 하지 말고 우리가 보존하면서 이용하자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에 지금 이제 과학자들이 그렇게 해야 할 당위성 그리고 일반인들 그리고 요즘은 기업을 하는 사람들이 전체적으로 자연 파괴를 많이 하기 때문에 기업에도 결과적으로 ESG 경영이라고 그래서 이코노미, 인바이로멘트, 환경, 그다음에 소셜, 그다음에 거버넌스, ESG 경영이라는 새로운 화두들이 몇 년 전부터 이제 임플리멘테이션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몇 년 전에 우리 경제신문, 한국경제신문 이런 데서 컬럼을 좀 써달라고 그래서 생물 다양성과 기업 경영이라는 그런 주제로 글을 쓴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와 같은 생물 다양성의 이제 또 주요 근간을 이루고 있는 게 생물 주권이라는 거예요. 개념이.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주권이라고 하면은 영토라든지 또는 뭐 여러 가지 그 주권을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제 적용하는 주권이라는 개념이 있죠. 그게 그 나라의 땅 속에 사는 생물종에도 주권을 부여하자는 게 생물 주권의 개념이에요. 그게 이 생물 다양성에 파생된
협약 중에 하나이고 가장 기본적인 협약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전 세계적으로 뭐냐면은 국제 법화된 게 생물 다양성 협약의 부속 이 프로토콜인 나고야 프로토콜이에요. 왜냐하면 나고야에서 2010년에 국제 회의를 통해서 물론 그 이전부터 오래전부터 논의되어 왔어요. 생물 해적이익을 어떻게 막을 건가. 왜냐하면은 그 나라 국가의 생물 종들에서 발달시킨 또는 개발된 여러 가지 베니핏을 그러면은 발전시키는 회사만 가져갈 거냐 또는 그 나라의 국가에도 일정 부분 베니핏을 줄 거냐. 그래서 이걸 우리는 ABS라고 얘기를 하는데 Assess and Benefit Sharing이에요. 즉 무슨 얘기냐면은 미국이라는 국가의 많은 다국적 제약 회사들이 아마존 열대우림에 가서 아마존 열대우림의 원주민들이 이용하는 약용식물 이런 것에서 힌트를 얻어가지고 항균제를 개발했다 또는 엔티캔서 드러그를 개발을 했다. 그러면은 그게 개발한 회사가 지금까지는 베니핏을 독차지했죠. 그런데 그거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즉 무슨 얘기냐면은 그와 같은 베니핏이라는 게 지적 재산권이라고 하는 거가 결과적으로 토속민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정보, 우리로 말하자면은 허준의 동물보감에 나오는 이런 정보, 이런 것들이 결과적으로는 그 문화를 향유하고 있는 사람들이 그 베니핏을 어느 정도 받아야 된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이제 협약을 만들어 놓고 그 프로세스를 만들어 놓은 게 유전자원 제공국과 유전자원 이용국 사이의 어떤 프로세스를 거쳐야 된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현재 141개의 국가가 비준이 되어 있는 상태예요. 우리나라도 물론 비준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요즘 보면은 트럼프라고 하는 미국의 대통령이 지 맘대로 하듯이 미국은 나고야 프로토콜에 국제생물 다양성 협약에도 가입되어 있지 않아요. 왜? 자기들이 손해라고 판단하니까. 그런데 이게 지금 현재 국제 질서와 연관된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국제생물 다양성 협약에 따른 이제 정보 공유 체제 여기에 따라서 유전자원 제공국과 이용국. 예를 들자면 인도에 님출이라는 게 있어요. 님출이라는 게 우리나라로 얘기하자면 멀구슬나무 조금 비슷한 건데 거기에는 하나의 나무에서 추출한 추출물에 79개의 국제 특허가 걸려 있어요. 하나의 나무에. 그런데 그게 이제 인도 동북아 이 동남아 동서아시아 원산이 인도를 중심으로 해서 그러면 그 특허권을 다 지금 다국적 기업들 또는 세계의 제약회사들이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인도 사람들은 그 사람들한테는 로열티를 내야 돼. 자기 나라 식물을 이용하면서. 그래서 이런 거를 우리는 이제 생물 해적 행위라고 그래요. 내가 식물 명명교약에서 얘기했다시피 키위 프루트 얘기도 했지만은 그래서 앞으로는 이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수정해 나가야 된다. 그래서 제공국가에도 베니핏을 줘야 된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어떤 과정을 통해서 서로 협약을 해야 되는가 여기에 대한 얘기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국제적으로 거래가 금지된 여러 가지 야생 동식물들이 있어요. 이걸 우리는 사이티스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이티스는 뭐의 약자 아니면 Convention on the International Trade in Endangered Species of Wild Fauna and Flora의 약자예요. 즉 뭐냐 멸종위기에 처해 있는 국제적으로 이런 멸종위기에 처해 있는 동물들 또는 식물들을 국제 무역을 금지하는 제도예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여기 공항에 가면은 호랑이 이런 호피라든지 또는 상아라든지 이런 거를 가져오면 안 된다고 사이티스 품목이라고 이렇게 쭉 진열을 해놨어요. 몇 년 전에 우리나라의 외교관 중에 한 사람이 아프리카에서 근무하고 한국에 들어오다가 이삿짐 속에 상아를 엄청 가지고 오다가 이게 문제가 돼가지고 국제 이슈까지 된 적도 있어요. 그래서 대표적인 상아는 사이티스 품목이에요. 그래서 그런 걸 하면 안 된다, 가져오면 안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근데 이제 외교관이라고 해서 국가를 대신해서 파견한 대사가 영사 이런 사람들이 그런 짓을 하니까 이게 많은 뭐랄까 손가락질을 당하는 거죠.
그래서 이와 같은 이제 결과적으로 왜 그러느냐, 이와 같은 멸종위기 동식물들을 우리가 어떻게 해서 보존하고 이걸 어떻게 해서 지속 가능하게 이용하게 할 건가, 거기에 대한 이제 중요한 협약입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는 이제 사이티스, 지금 이제 세 가지 얘기했어요. CBD, 나고야 프로토콜, 그다음에 사이티스, 이런 것들이 다 그런 거를 규정하고 있어요. 그래서 난과식물, 그다음에 식물에서는 또 소철 종류들은 다 사이티스 품목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사이티스 식물이 동물이 6,642종, 식물이 34,313종이 현재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종류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이 인터넷을 통해서 찾아보면 금방 다 찾을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자, 대멸종이 왜 이제 지금 진행된다는 그런 근거는 어디에 근거를 두고 있느냐? 그러면 얼마만큼 많은 종들이 멸종 위기에 처해 있느냐? 우리는 이걸 그러면 어떤 기준을 가지고 멸종 위기인지 심각한 건지, 그렇지 않으면은 이게 취약한 건지, 이걸 평가를 어떤 기준으로 평가를 하는가, 여기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지구 역사를 우리가 보면은 46억 년의 역사인데, 그 중에서 현생 이연이 뭐냐면은 4억 8,200만 년, 성캠브리아기부터 시작이 돼요. 그래서 그거를 100만 년 단위로 주기로 나누면은 바가 예를 들어서 5억 년이면 500개가 나오겠죠. 그래서 그 500개 중에 바 중에 뭐냐면 1밀리언에 60% 이상의 종들이 멸종된 횟수가 5번이 있었다. 그 중에 하나가 여기 하나, 둘, 셋, 넷, 5개예요. 60% 이상의 종들이 100만 년 이내에 멸종된 시기. 그게 우리가 여기 지금 5번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중생대에서 신생대로 넘어오는 이 백악기 크레타시어스를 우리가 C로도 표시하지만 코리아를 K로 표시하듯이 CK로 표시한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팔레오진 고신세입니다. 여기에 지금 이제 팔레오진과 KP 바운더리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이제 6,600만 년 전에 있었던 가장 최근의 대멸종이에요. 그다음에 여기 지금 이제 퍼센트 오브 직스인데 요거는 빼빌리로 본 겁니다. 20개 이상 과가 그렇게 크게 멸종한 게 여기 5번이 있었다. 하나는 고생대에서 중생대로 넘어올 때, 중생대에 삼척기에서 주라기로 넘어올 때, 여기 지금 대봉기에서 석탄기로 넘어올 때, 오르도비스 기항기에서 실루리아기로 넘어올 때 5번이 있었다. 이제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걸 우리는 지사학적으로 5번의 대멸종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은 지금 인간이 자연 파괴에 의해서 100만 년 동안의 인터벌을 놓고 본다면은 우리 인간이 자연을 우리가 이용한 게, 인간의 기원을 어느 정도 보느냐, 현생 지금 이연으로 넘어와서 그 중에서도 우리가 우리 인간의 역사를 보면은 한 20만 년 전까지 우리가 호모 사피엔스의 기원을 봐요. 물론 이제 호모 하빌리스라든지 이렉투스라든지 이런 거는 100만 년, 200만 년까지도 봐요. 그러면 그 기간 동안에 얼마만큼 생물종들이 멸종되어 왔고 우리의 현재 인간 활동에 의해서 생물종이 멸종되는가, 그걸 비춰봤을 때 이 5번의 대멸종 중에서 가장 멸종이 심각했던 이 PT 바운더리, 그러니까 고생대에서 중생대로 넘어오는 이 대멸종 중에 대멸종, 빅5 중에서도 가장 큰 멸종보다도 10배 이상 빨리 일어나고 있다. 그렇게 우리가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는 이제 많은 책들이 이런 경각성을 우리가 얘기해 주기 위해서 우리가 제6의 대멸종이라는 용어를 써요. 그래서 소설도 제6의 대멸종이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그 이제 몇 가지 이제 예로서 이런 거예요. 여기 지금 브라질의 대서양 연안에 여기 산악지대입니다. 여기 이제 브라질을 보면은 대서양 연안 쪽에 이렇게 산맥들이 발달되어 있는데, 여기에 지금 살고 있는 원숭이 종류가 뉴월드 몽키가 21종이 있는데 그 중에 13종이 멸종 위기에 처해 있다. 이제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그 이유 중에 이제 대표적인 게 인간의 활동 지역이 해안가가 되면서 결과적으로 여러 가지 서식지가 프라그멘테이션, 서식지가
잘라지게 되고 어떤 생물 종들이 살 수 있는 영역이 좁아지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멸종에 이른다.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전 세계적으로 유엔의 측면에서 본다면은 이제 세계 여러 이제 생태학자들이라든지 분류학자들이 지금 현재 면적 대비 멸종위기종이 많은 지역, 이걸 우리는 생물다양성 열점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생물다양성 열점이 약 한 25개가 존재한다. 이건 네이처에 나온 논문에서 가져온 건데 25개의 그 핫스팟 지역이에요. 이 핫스팟 지역들이 뭐냐면 면적은 좁지만 생물 다양성은 굉장히 높은 지역들이에요. 그래서 이 지역에서 사라지면 지구상에서 사라질 생물 종들의 빈도가 높은 지역이다. 그래서 최소한 이런 지역들은 조금 더 보존에 신경을 써야 되는 거 아니냐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국가에 여러 가지 이제 유엔 측면에서 보조도 하고 또 이제 스스로 생물 다양성을 보존할 수 없는 그런 지역 같으면은 보조도 하고 해서 이걸 국제적으로 책임을 어느 한 나라만 지지 않고 같이 져가는 게 주요 목적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 생물 다양성 열점의 개념을 여러분들이 조금 알아두기 바랍니다. 여기에 지금 열점에 내가 시간이 없어서 다 설명은 못하고 여기 이제 동남아 지역에도 열점이 많고 그 다음에 지중해 지역, 그 다음에 이제 아프리카 서부 지역, 그 다음에 마다가스카르 대표적으로 이제 마다가스카르는 생물 다양성 열점 지역의 섬 중에 하나이고 그 다음에 케이프 지역, 그 다음 아까 얘기했던 브라질 지역, 그 중에서도 특히 애틀랜틱 코스트 그리고 이제 뭐냐면 캐리브해 지역의 여러 섬나라들 그리고 이제 서부 지역의 서북부 지역의 남아프리카 지역, 여기 중남미 지역 이런 지역들이 열점 지역이에요. 미국에서도 여기 서북부 지역이 이제 열점 지역 중에 캘리포니아 이쪽 포레스트들이 열점 지역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나라는 여기에서는 비켜가 있어요. 우리나라는 자 우리가 International Union of Conservation of Nature라고 그래서 IUCN이라고 하는데 IUCN에서 이와 같은 종들의 멸종 상태를 우리가 어떻게 평가하는가 이게 이제 국제 기준을 만들어 놓고 이 기준에 따라서 생물 종들을 평가를 해요. 그래서 이거는 심각한 멸종 위기가 아니다. 또는 뭐 취약종이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구별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 평가된 종들은 이제 지구상에 존재하는 종들 중에 평가가 안 된 종이 대다수이고 평가가 된 종들이에요. 평가가 된 종 중에서는 평가를 해보니까 아직 데이터가 불충분해서 결론을 내리기 힘들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DD, 데이터 디피시언시라고 얘기를 하고 평가가 된 종들은 우리가 이제 그러면은 적정한 데이터가 존재할 경우에 이거는 이제 크게 몇 가지 카테고리로 나눕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가장 심각한 게 이미 멸종된 거, extinct 멸종이에요. 이미 멸종됐어요. 현재 살아있는 거는 없어. 그렇지만 예를 들어서 뭐 도도새라든지 이런 것들은 이미 멸종됐어. 그렇지만 뭐 몇백 년 전에는 살아있었던 이 증거들이 현재 남아 있어요. extinct. 그다음에 extinct in the wild. 이거는 뭐냐면 자연에서는 더 이상 발견되지 않아. 그렇지만은 동물원이나 어디 뭐 식물원 가면은 키우는 거는 일부가 살아남아 있는 경우. 이걸 우리는 extinct in the wild, EW로 표현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멸종위기에서 이거 두 가지는 이미 다 자연계에서 멸종됐기 때문에 우리가 뭐 여기에 대해서는 더 이상 할 얘기가 없고 그 다음에 이제 멸종위기라는 게 있어요. threatened category 해가지고 critically endangered 이거는 CR 등급인데 이게 이제 가장 심각한 거예요. 심각하게 위기종이에요. 이거는 그 다음에 이기종 EN 그 다음에 vulnerable 취약종 이 세 가지를 우리가 멸종위기종이라고 주로 얘기를 합니다. 그럼 이걸 평가를 어떻게 하느냐 거기에 대한 기준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평가를 해봤더니 그렇게 큰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이건 LC Least Concern 그 다음에 이제 그것보다는 조금 더 하는 취약하기는 한데 우리가 아직 멸종 위기로 보기는 조금 애매한 그런 정도를 우리는 Near Threat 그러니까 뭐냐면 이 위기에 처한 거에 거의 비슷하다. 그러면 위기에 처한 거는 뭐냐? 이 세 가지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위쪽으로 가면 갈수록 멸종 위기의 정도가 심각한 거고 아래쪽으로 가면 갈수록 덜 심각한 거예요. 그러면 이게 이제
평가를 어떻게 우리가 정의하느냐. 그래서 extinct, extinct in wild, 그 다음에 critically endangered, 그 다음에 이제 endangered, 그 다음에 vulnerable, 그 다음에 near threatened, least concern, data deficiency, not evaluated. 아까 설명 다 했어요. 자, 그러면 어떤 거를 우리가 심각하게 위기종이라고 하느냐. 여기 지금 뭐냐면은 지난 우리 인류 역사상 100년 내에 또는 여러 가지 지금 증거 자료들로 봤을 때 90% 이상이 사라졌다. 요거는 70% 이상이 사라졌다. 50% 이상이 사라졌다 하면 이게 뭐냐면 크리티컬 CR, E, 그다음에 V 등급으로 표현을 하고 또 여기 앞으로 여러 가지 이제 이스티메이션 우리가 프레딕션을 하죠. 프레딕션할 자료들이 100년 이내에 이런 감소가 예측된다. 그리고 이제 개체수로 보면은 이제 분포로 보면은 이게 현재 분포하는 면적이 100제곱킬로미터 이하다. 그다음에 5,000km 이하다. 2,000km 이하다. 그다음에 이제 이게 정도고 정확하게 분포하는 영역이 10제곱킬로미터 이상이냐, 500제곱킬로미터 이상이냐. 그다음에 또 이제 개체수가 거기에 250개체 이하가 사느냐, 2,500개체 이하가 사느냐, 100개체 이하가 사느냐. 이런 거는 이제 우리가 쉽게 이스티메이션이 되죠. 그리고 이제 3년 이내에 이 중에 25% 이상이 사라지고 있느냐, 또는 5년 이내에 20%가 사라지느냐, 10년 내에 10%가 사라지느냐, 또는 단연생이어가지고 라이프 사이클이 긴 경우에는 원 제너레이션당 25%, 투 제너레이션당 20%, 쓰리 제너레이션당 10%, 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뭐냐면은 이 메이추어 인디비다. 전체 개체는 그러더라도 그 중에 성숙한 개체하고 유아 개체들이 이렇게 섞여 있을 거 아니에요. 나무도 큰 거 있고 이제 꽃 안 피는 어린 것도 있고. 그러면은 그게 이제 성숙한 개체를 기준으로 봤을 때는 이게 이제 50개체 이내, 뭐 250개체 이내, 1000개체 이내 이런 식으로 이제 평가하는 기준치가 있어요. 여러분들 내가 여기서 정확하게 지금 설명은 할 시간이 없는데 여튼 IUCN의 이 카테고리 등급을 우리가 평가하는 이런 이제 기준들이 있다. 그래서 그 기준에 따라서 우리가 이제 평가를 한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지금 한 16만 1,500종 정도가 현재까지 2024년까지 평가가 됐어요. 그 중에 지금 현재 그 세 가지 카테고리에 들어가는 종은 약 한 4만여 종이 돼요. 4만여 종. 그리고 나머지는 그러면 아니냐? 리스트 컨선이든지 또는 데이터 데피시언시든지 또는 뭐 여러 가지 아까 니어 스리턴트 이제 그런 카테고리에 해당된다. 그래서 여기 지금 통계 자료가 있는데 지금까지 평가된 종이 요거는 가장 최근 자료예요. 2024년 말 자료입니다. 16만 9,420종이 평가됐다. 그 중에 47,438종이 그 세 가지 카테고리다는 얘기고, 그러니까 이걸 퍼센테이지로 따지면 전체 평가종 중에 28% 정도가 멸종위기종이다. 우리가 이제 여기서 그러면 어느 종을 먼저 평가하고 안 할 거냐? 조금 심각한 걸 먼저 평가했겠죠. 그죠? 심각한 거를 먼저 평가를 했더니 28% 정도다. 그래서 이제 만마르 경우에는 평가된 종의 27%, 엠피비안이 뭐냐면은 평가된 종의 양서류가 퍼센테이지가 상당히 높죠. 41%예요. rep타일이 21%, 파충류, 버드는 조금 더 낮아요. 12%. 요거는 전 세계적으로 날아다니니까 그렇고 샤크가 37%. 그 다음에 뭐 선택된 이 갑각류가 28%, 코랄리프 이게 굉장히 높죠. 뭐냐면 산호초가 멸종 위기종이 44%. 그 다음에 이제 식물에서는 높은 게 코니퍼. 왜냐하면 거시 식물이 34%. 그 중에서도 사이카스는 71%예요. 세계적으로 지금 사이커스가 약 한 450종 정도 될 겁니다, 아마. 근데 그 중에 71%가 멸종 위기종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굉장히 높아요, 퍼센테이지가. 그래서 여기 지금 레드리스트 인덱스라고 해서 RLI 인덱스인데 이거는 이제 1에 가까우면은 멸종 위기에 처해 있는 종이 거의 없다예요.
그 다음에 0에 가까우면 아주 많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 지금 0.6 가장 높은 게 사이카스예요. 사이카스가 가장 높아요. 그 다음에 이 기울기는 뭐를 의미하느냐면은 얼마나 빠른 속도로 멸종위기에 처해 있는가를 보는 겁니다. 여기 지금 이제 푸른 선이 평균선이고, 그 다음에 그 중에 가장 심각한 게 코랄이에요. 가장 가파르게 감소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퍼센테이지로 멸종위기 중에 가장 많은 부분은 사이카스예요. 그래서 그룹별로 우리가 이제 이런 통계 자료를 산출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분류군별로 우리가 이제 여기는 식물 계통 분류학뿐만이 아니고 우리가 생물 종들의 멸종 위기 정도가 어느 정도 되는지 아까 그 퍼센테이지를 여기 지금 이제 분류군별로 조사를 몇 종을 했고, 그 중에 뭐 IUCN의 아까 이제 그 3 카테고리에 해당되는 거는 몇 종이고, 그게 퍼센테이지로 몇 퍼센트고, 여기에 대한 이제 그 통계 자료를 내 놓았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지금 이제 그룹별로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사이카스가 가장 심각한 익스팅트 또는 크리티컬 인덴저드 또는 버너러블 이런 이제 카테고리가 높다는 얘기예요. 분류군별로 조금 차이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식물만 놓고 보면은 이제 분류군별로 보면은 이끼 종류부터 시작해서 여기 지금 이제 외떡잎식물, 쌍떡잎식물, 그다음에 뭐냐면은 그 나자식물 이런 것들의 이제 분포 패턴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긴코 같은 경우는 세계 일속일종만 있는데 이게 인덴저드 스피시스예요. 은행나무가. 왜냐하면 재배하는 건 많은데 야생에서는 멸종 위기에 처해 있죠. 이제 그런 얘기예요. 인덴저드다. 그래서 여기 이제 뭐 그런 얘기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네톱시다도 마찬가지고, 여기 아까 얘기했던 사이카스가 많다. 그래서 여기 238종이 멸종 위기종이다. 이제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외떡잎식물, 쌍떡잎식물 이런 이제 종수가 나와 있어요. 그다음에 이제 국가별로 이 또 통계 자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아시아 것만 내가 가지고 왔는데, 우리나라하고 북한이 같이 있는데요. 요거는 이제 식물의 경우인데, 식물은 북한의 경우에 20종이 이 세 가지 카테고리로 되어 있고, 우리나라는 38종이 리스트업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국가별로 IUCN의 멸종 위기 종들을 평가하고 그걸 이제 국가별로 또 키핑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동물은 북한이 100종, 우리나라가 161종이 현재 지정되어 있습니다. IUCN 카테고리에 아까 멸종 위기 세 가지 카테고리에 들어가는 게 이 정도 된다. 그러면 이와 같은 레드리스트 데이터를 어떤 데 이용할 거냐, 이제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멸종위기종의 보존이라든지 또는 우리가 자연개발 정책이라든지 또는 뭐 여러 가지 람사르 습지 협약이라든지 여러 이제 그리고 이제 서스테이너블 디벨롭먼트라든지 또는 국가에서 여러 가지 정책을 세울 때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멸종위기종이 포함되어 있으면은 그 지역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특별한 허가가 필요하고, 그렇지 않으면 개발을 못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여러 가지 디시전 메이킹 또는 우리가 정부의 여러 가지 뭐랄까 정책 입안하는데 이런 데이터들을 활용한다는 얘기예요. 자, 멸종이 되는 주요 원인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멸종에 가장 컨트리뷰션을 많이 하는 게 해비텟 디스트럭션, 서식지 파괴. 우리 인간의 활동 영역이 점점 넓어지면서 서식지를 생물종들의 서식지를 우리 인간의 서식지로 탈바꿈시키고 또 그렇게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제 사람들의 활동 이런 것들이 이와 같은 멸종을 유발한다. 그 중에 하나가 디포레스트레이션, 이게 산림을 파괴하고, 그 다음에 해비텟 프라그멘테이션, 이게 가장 심각해요. 왜냐하면 우리나라도 비행기를 타고 여러분들이 제주도 날 좋은 날 이렇게 가면서 보면은요, 산 능성이만 일부 이렇게 남아있고, 사람들이 농경지라든지 도시라든지 또는 아파트촌이 산으로 다 밀고 들어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산들이 다 단절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고속도로를 뚫고 뭐하고 할 때 생태 통로라는 걸 만들어서 그래도 최소한 동물의 몇몇 정도는 이동할 수 있는 통로를 우리가 만드는데 과거에는 그런 것도 없었어요. 그리고 지금도 뭐냐면은 인간의 여러 가지 활동에 의해서 또는 이 분절화된 게 많아. 지금 우리나라도 호랑이가 마지막 호랑이가 한국에서 잡힌 게 어디냐? 지리산 산골이 아니고 설악산 산골이 아니고 북한의 어느 산골이 아니에요. 마지막 호랑이가 우리나라에서 잡힌 거는 영광 불갑사예요. 영광에 가면은 불갑사라는 절이 있습니다. 거기 가면 가을에 꽃무르 축제도 하고 하는데 거기 가다가 보면 왼쪽에 마지막 호랑이가 잡힌 그 사이트가 있어요. 그 호랑이 박제가 어디에 있느냐면은 지금도 목포 유달 국민학교에 있어요. 그 호랑이 박제 표본이. 왜냐면은 옛날에 호랑이를 잡고 뭐하고 이제 일제시대 때 조수 퇴치 사업 해가지고 뭐 이런 그 해로운 호랑이를 그 사람을 잡아먹는 또는 뭐 사람에게 해를 주는 해로운 동물이라 해가지고 뭐 일본 포수들이 호랑이를 많이 잡았어. 그러다 보니까 호랑이들이 점점 이제 산으로 가기는 갔는데 호랑이들은 원래 서식지는 아주 높은 산이 아니에요. 야산이에요, 야산. 그래서 결국 헤비태트시 프라그멘테이션 되다 보니까 다 농경지가 발달하고 뭐냐면은 지리산까지 그런 대로 연결이 안 되고 거기 독립돼서 아이솔레이션 된 호랑이가 살았던 곳이 영광 불갑사예요. 그래서 거기서 마지막 호랑이가 잡혔어, 우리나라에. 그래서 이 프라그멘테이션, 즉 뭐냐면은 서식지가 단절화되면 결국 멸종으로 이르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서브파퓰레이션이 그만큼 사이즈가 작아지고 결과적으로 유전자 유입 유출이 없으니까 뭐냐면은 여러 가지 멸종의 해오리 바람 속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엑소릭 스피시스, 외래종이 자생종들의 서식지를 감소시키는 효과. 우리나라 여러분들 뭐 옛날에 황소개구리가 뭐 개구리를 잡아먹는다 어쩐다. 우리나라에 지금 민물 생태계 같은데 큰잎 베스라든지 이런 것들이 도미넌트 스피시스가 되고 우리나라 뭐 여러 가지 민물 물고기들은 점점 줄어들고 하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볼 수 있죠. 식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외래종들이 많이 유입돼서 서식지를 차지하게 되고 자생종들이 밀려나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고, 그렇지만 이와 같은 엑소틱 스피시스라는 게 결과적으로는 우리 사람이 다 가져온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이걸 다른 말로는 우리가 인베시브 스피시스, 침투종들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주요 요인이 오버 익스플로테이션. 사람들이 좋으니까, 난과식물 같은 거 이쁘니까 너무 채취를 해. 그러니까 자연계에서 사라져. 또는 어디 약이 좋다고 너무 약용식물로. 내가 개인적으로는요, 산나물, 산에서 임산물 중에 뭐 산삼이니 뭐니 이거 뉴스에 나오잖아요. 한번 이게 캐가지고 뭐 저거 하면. 그러니까 지금 무슨 얘기냐면 아주 희귀하다는 얘기예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희귀하니까 물론 돈이 되는데, 사람이 키우지 않는 모든 생물종들은 먹는 걸 금지시키는 게 나는 좋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우리는 아직 거기까지 발전을 하려고 생각지도 않아. 이제 미국 같으면은요, 고사리 채취하려고 하면 고사리 채취 라이선스가 있어야 돼요. 국가에서 라이선스를 받아야 그 기간 며칠 동안 채취를 할 수가 있어요, 식용고사리를. 우리나라는, 여러분들 미국은 피싱 라이선스가 있어. 피싱을 하더라도 라이선스 없이 피싱하면은 위법이에요. 물고기 피싱을 하더라도. 그래서 근데 그 피싱 라이선스에 보면은 예를 들어 꺽지는 15cm 이상만 잡도록 돼 있어. 그러면 이하가 잡히면 다시 놔줘야 돼. 그럼 그거 안 놔주고 이게 피싱 넷에다가 이렇게 넣어놓으면은 경찰이 지나가다가 검사해. 15cm 이하가 있나 없나. 있으면은 벌금이에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자연 이와 같은 생물 종들을 오버 익스플로이테이션을
방지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지금 이제 법적, 제도적 이런 것들을 앞으로 우리가 정비해 나가야 돼요. 그 다음에 폴루션. 우리 인간의 폴루션에 의해서 특정 생물군들은 굉장히 취약한 것들이 있어요. 특히 이제 이끼 종류라든지 또는 라이켄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뭐냐면 산도에 굉장히 산성비에 약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우리가 보존하기 위해서는 폴루션도 되도록이면은 최소로 우리가 조정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현재 한 나라에서 컨트롤하기가 어려운 게 클라이맥 체인지, 지구 온난화라든지 이런 것들을, 기후 변화를 우리가 어떻게 세계적으로 지금 대처해야 되는가. 거기에 따라서 지금 현재 탄소 배출권이니 뭐니 이게 이제 경제하고 다 맞물려 있는데 세계적으로 여러 가지 협약이 지금 논의되고 있고 진행되고 있어요. 정권이 바뀌면은 또 여기에 대해서 무덤덤한 정권도 있어. 예를 들어서 뭐 지금 트럼프 같은 경우에는 무대뽀야. 왜? 석탄을 더 쓰겠다고 해. 지금 탄소 배출이 지구 온난화를 유발하지 않는다고 자기 자신이 얘기를 해. 그랬더니 학자들이 다 유발한다고 하니까 요즘 뉴스 보죠. 하버드 대학, 예일 대학 연구비 끊겠다고 이제 큰 소리쳐. 학자들 뭐냐면은 그걸 다 좌파라고 그래. 이게 내가 보는 견해로는 이게 국제적으로 참 문제가 많아요. 우리나라도 이게 여러분들이, 내가 항상 하는 얘기는 뭐냐면, 여러분들 여러 가지 과학적 데이터를 가지고 이게 평가를 하고 이게 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곳이 대학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생물 다양성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한번 항상 심각하게 좀 한번 생각을 해보고 논리적으로 좀 생각을 해봤으면 하는 게 저 생각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한테 주고자 하는 메시지. 여기 지금 중국의 운남성 지역에 디포레스트레이션이 해마다 어떻게 바뀌어 왔는가, 1984년하고 지금 1997년하고 얼마나 많은 땅이 디포레스트레이션이 되어 있는가를 우리가 한눈에 볼 수가 있죠. 이걸 우리가 면적으로, 요즘은 이제 여러 가지 인공위성 기술이 발달이 돼서 인공위성 사진을 가지고 우리가 평가를 할 수 있어요. 또 아마존 포레스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지금 이제 많은 멸종 위기종들이 있고, 그 다음에 소일 이로션이 일어나고, 또 여러 가지 뭐 플러딩 현상이라든지 이런 이제 취약한, 자연재해에 취약한 이런 현상들이 생물 다양성과 다 연결되어 있다. 이걸 우리가 이제 가격으로 따지면, 돈으로 따지면 어느 정도 돈이 얘기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자연 보존을 위해서 이제 중국 정부도 나름대로 이제 노력을 하겠죠. 그래서 여러 가지 지금 그 내추럴 포레스트 컨저베이션 프로그램 같은 거를 운영을 하고 있고, 우리나라도 지금 이제 이런 이제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렇지만은 국제적인 기준으로 보면 조금 부족해요, 아직도.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의 경우를 얘기를 하자면요, 지금 유엔에서 자연 보존 지역으로 최소한 국토의 한 18% 정도를 지정해서 보존하라는 게 가이드라인이에요. 우리나라는 지금 현재요 10%가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보존지역으로 정해져 있는 가장 큰 지역이 국립공원이에요. 국립공원이 우리나라가 지금 22개가 있는데 22개 국립공원이 전체 나라에서 차지하는 면적이 그렇게 높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아직 이런 그 보존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우리가 해야 할 일이 훨씬 더 많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이와 같은 이제 인베시브 스피시스, 아까 두 번째 이유로서 인베시브 스피시스들의 경우에 상당히 많은 것들이 에이섹슈얼 리프로덕션을 하고, 내가 민들레 전에 얘기를 했고, 또 이 디스퍼설 에빌리티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지금 이미 지방자치단체에서 식물을 본다면은 돼지풀이라든지 단풍잎 돼지풀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또 사람 건강에 또 이해를 가해요. 그래서 이걸 위해식물이라고 그래요. 이게 생태계만 이해를 가하는 게 아니고 사람의 건강에도 이해를 가하는 인베시브 스피시스가 많다. 그래서 그걸 제거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포천이라든지 이런 데 지금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출하는 경비가 상당해요. 어느 특정 생물, 요즘 이제 가시박이라든지 이런 거를 제거하는데도 많은 환경단체도 물론 관여를 하지만은 정부 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많은 예산들을 투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베시브 스피시스가 왜 해로운가, 이런 이제 자연 경쟁, 네이티브 스피시스들과 또는 잡종을 이루어서 그러니까 인베시브 스피시스 유전자를 자기화해 버려. 네이티브 스피시스 유전자를 자기화한다. 이제 뭐 그런 효과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오버 익스플로이테이션이라는 게 뭐냐? 오버피싱, 오버그레이징. 소를 너무 많이 키우고 목축지를 뭐 그레이징을 시키고, 오버로징, 이거는 이제 나무를 너무 많이 베어내고, 드래프팅. 요즘 이제 우리나라도 산불로 오버 컬렉션, 뭐 아까 이쁜 낭꽃 같은 거 뭐 이런 얘기를 했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목표는 뭐냐? 서스테이너블 디벨롭먼트다, 이런 유수다,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나라 지금까지는 이제 멸종 위기의 이유들을 몇 가지 살펴봤고, 우리나라 생물권은 크게 한 4개 지역으로 나누어요. 그 중에 하나가 여기 남쪽 제주도하고 우리 남해안에 있는 이 에버그린 포레스트에 해당되는 바이옴이고, 그 다음에 여기 지금 연두색으로 표시한 우리나라 남한에서는 제일 넓은 면적을 차지하고 있는 템퍼레이처 디시디어스 바이오 리전이고, 그 다음 이제 우리나라 강원도 일부하고 북한의 많은 지역을 차지하고 있는 이 믹스드 포레스트, 그 다음에 이제 마운틴 포레스트, 이게 장백 마운틴 포레스트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는데, 크게 4개의 바이옴으로 우리는 바이오 리전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래서 남쪽에 이제 소동 코리아 에버그린 포레스트라고 해서 우리가 잘 알다시피 아열대림이 발달된 지역, 제주도의 아래쪽하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 남부 지역의 섬 지역, 예를 들어서 완도, 진도, 남해도, 그 다음에 거제도에 이르는 이런 선상에 있는 지역, 그리고 이제 거기에 해안선에 가까운 육지 지역들이 여기에 포함이 되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에버그린 포레스트가 발달된 지역입니다. 그 다음 이제 가장 넓은 지역이 센트럴 코리아 디시디어스 포레스트라고 해서, 우리가 이제 열대, 이제 온대 활렵수림지대, 우리가 지금 있는 지역들, 여기에서는 주로 이제 서나무라든지 또는 오크추리라든지 이런 것들이 주요 그 우점종으로 많이 존재를 하는 지역들이에요. 그 다음 이제 믹스드 포레스트 지역인데, 조금 한대림하고 온대림이 믹스된 지역이에요. 이걸 우리는 만주리안 믹스드 포레스트예요. 우리나라 강원도를 중심으로 해서 북쪽으로 만주 지역의 넓은 지역을 차지하고 있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우리 남한에서는 주로 이제 북방계 식물들이 분포하는 그런 지역을 우리는 만주리안 믹스드 포레스트라고 얘기를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장백 마운틴 믹스드 포레스트, 이거는 이제 뭐냐면 타이에가 포레스트하고 그 다음에 한대림이 서로 이제 믹스된 그런 지역이죠. 이거는 이제 우리나라 고산지대 개마고원에서 이제 북한에 우리가 이제 뭐냐면은 우리나라 백두산, 중국으로 말하자면 장백산 이쪽 지역을 포함하는 고산지대를 의미합니다. 이런 지역의 이제 식물 분포 패턴들이 각각 다르죠. 그래서 우리가 크게 4개의 바이오 리전이 우리나라에 분포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우리나라의 이제 멸종 위기종들은 그러면 어느 정도 되느냐? 이거는 이제 환경부에서 법적으로 제재를 받는 멸종 위기종을 지정해 놨어요. 이거는 IUCN 리스트에 뭐냐면은 이 멸종 위기종 명단하고 조금 다릅니다. IUCN 리스트보다는 조금 더 넓은 범위예요. 그래서 대부분 여기 전부 이 법정 멸종 위기종 중에 심각성이 높은 게 곧바로 IUCN 리스트에 들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현재 1급종으로는 전체 68종, 포유류 12종, 조류 16종, 그 다음에 육상식물 13종에서 전체 한 68종이 지정되어 있고, 2급종으로는 214종이 지정되어 있어요. 그래서 총 282종이 멸종 위기종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매 4년 또는 5년에 한 번씩 개정이 되는데, 가장 최근 자료예요. 이게 2022년에 개정된 자료입니다. 그래서 분류 군별로 보면은 여기 지금 아까 그거를 그림으로 이제 표시를 해 놓은 거고, 이제 멸종 위기종 관련된 법칙에 대해서 이제 법으로 정해 놓은 것들이 있습니다. 1급종을 포획하거나 채취, 훼손하거나 죽인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다음에 2년 멸종위기 2급종을 포획 채취 훼손하거나 죽인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돼 있어요. 그리고 이제 멸종위기 1급종을 뭐냐면은 가공, 유통, 보관, 수출, 수입, 반출하는 자는 2급종을 죽인 자하고 유사한 법적 제재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2급종을 가공, 유통, 보관, 수출, 수입, 반출하는 자는 2천만 원 이하, 2년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어요. 이게 이제 우리나라 법의 근간입니다. 이게 이제 생물다양성 보존법이라고 해서 우리가 이제 이 법을 물론 만들 때 저도 관여를 했지만은 여러 가지 이제 요인들을 살펴서,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이게 얼마나 스트릭트하게 적용되고 있는가, 현재 거기에 대한 이제 문제가 있어요. 아직은 국민들이 전부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환경부에서는 아까 이제 멸종위기 1, 2급에서 282종을 법적 제재종으로 이제 지정을 해놨고, 우리나라 해양수산부에서는 해양생물보호종 해가지고 91종을 지정해놨어요. 그런데 이 91종은 전부 282종 내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부서마다 조금 다른 측면에서 지정을 해놨어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나라 문화재청에서는 문화재청은 또 보건복지부 소속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 굉장히 복잡하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은 보건복지부, 해양수산부, 환경부, 또 이제 산림청은 뭐냐면은 농림수산식품부예요. 그러니까 4개 부서가 이 멸종위기종 또는 위기종 또는 희귀종 이걸 지정해서 관리하고 있는데, 법적 제재가 제대로 작동되는 거는 환경부의 282종하고 해양수산보호종 91종이에요. 그런데 이 종들은 서로 겹쳐요. 그래서 해양수산 쪽은 이제 멸종위기 포유류, 예를 들어서 바다에 사는 고래 종류라든지 이게 이제 더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물범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다 여기에 들어 있어요. 그런데 이제 환경부에는 물범은 들어 있는데 고래 종류는 또 안 들어 있어요. 왜냐, 고래는 이동하니까. 그 다음에 이제 조류, 이는 서로 비슷하고, 어류, 파충류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바닷가에 사는 류. 그런데 식물은 없어요. 왜? 육상식물 중에 바다에 사는 거는 극히 일부예요. 여러분들이 잘 아는 거머리말이라든지 잘피라든지 이런 것들은 육상식물인데 우리가 잘피를 거머리말이라고도 하기도 하고, 실제로 멸종위기종은 아닙니다. 문화재청의 천연기념물은 동물이 102건, 식물이 274건, 또 광물, 지질, 천연보호구역들이 있는데 실제로 식물이 제일 많습니다. 274건. 근데 요거는 종으로 지정된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은행나무도 용문산의 은행나무가 천연기념물이고, 또는 방계리의 은행나무도 천연기념물이고, 이런 식으로 뭐냐면 고목 또는 보호 가치가 있는 이런 이제 노거수의 천연기념물이 지정된 게 많고,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상록수림이라든지 이런 거에 지정된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렇지만 나는 내가 어떻게 평가를 하느냐면은, 서로 중복해서 지정해 놓으면 그만큼 더 보존 효과가 높지 않겠나,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야, 이게 헷갈린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산림청에서는 조금 법적 제재는 약하지만 굉장히 많은 종들을 희귀식물, 특산식물로 지정해 놨는데 931종이에요. 그래서 희귀식물이 572종, 특산식물이 360종. 이거는 법적 제재종은 아닙니다. 그렇지만은 보존할 가치가 조금 높다고 생긴 종들을 폭넓게 지정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이제 환경부 지정된 멸종위기종이 13종이 있는데, 식물에서 1급종이 여기 지금 1번부터 9번까지 강농복주머니만 털주머니난, 비자란, 금자란, 나두풍난, 풍난, 죽백난, 한란, 탐난하는 다 난자가 붙어 있어요. 난과식물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난과식물은 자생식물이 88종 정도 됩니다. 전체 한 3,200종 중에서 퍼센테이지는 굉장히 난과식물이 낮아요. 그런데 멸종위기종은 퍼센테이지가 거의 20%에서 25% 사이예요.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그 이유가 뭐냐? 우리나라는 남획이에요. 왜? 난과식물들이 향기도 좋고 꽃도 이쁘고 하니까 사람들이 너무 많이 채취해가지고 야생 상태에서 멸종에 이르러 있는 게 많다, 그런 얘기. 그 다음에 여기 지금 만년콩, 안매, 한라솜다리, 제주 고사리삼 이런 것들은 난과식물은 아니지만 멸종 위기에 심각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중에
여기 지금 왼쪽에 광릉복주머니만 오른쪽에 털복주머니, 이게 다 1급 식물입니다. 같은 시프리페디움 속식물이고요. 개체수는 이거는 이제 재배하는 거는 꽤 많이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 자생지는 심각하게 위협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여기 비자란과 금자란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몇 년 전에 여기 이제 금자란하고 몇몇 가지 멸종위기 난들을 안도 보길도에 복원하는 프로젝트를 진행을 한 바가 있는데, 실험실에서 대량 생산을 해가지고 육성을 해가지고 이걸 이제 복원을 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 금자란이었어요. 그래서 그 중에 이제 지금 현재 나도풍란이라든지 풍란 이런 것들도 멸종위종이고, 그 다음에 이제 죽백란, 한란 다 난과식물입니다. 탐난한. 그 다음 아까 얘기했던 난과식물은 아니지만 비교적 최근에 지정된 이제 제주고사리삼, 이것도 서식지가 급격하게 현재 줄어들고 있는 우리나라 고유 속식물 중에 하나입니다. 만년콩도 마찬가지고, 암매도 지금 제주도 한라산 정상 부근에 일부 개체만 살아남아 있어요. 이거는 그런데 캄차카에 가면은 암매가 그냥 집 앞마당에 깔려 있어요. 엄청나게 흔해요. 근데 같은 종이에요. 라포니까, 다이아펜시아 라포니까 같은 종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는 북극 지방의 종이에요. 그런데 이제 글래시에이션 피리어드에 우리나라 제주도까지 내려왔다가, 그 다음에 이제 점점 날씨가 따뜻해지니까 한라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꼭대기에 일부 개체가 현재 살아남아 있는, 그러니까 기후 온난화에 취약한 종 중에 하나입니다. 이제 한라솜다리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2급 종이고, 지금은 이제 아까 13종 다 봤고요. 2급 종은 내가 79종을 다 소개하지는 않을 거고, 이제 그룹별로 몇 가지만 소개하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석곡인데 2급 종, 이것도 지금 내가 복원해 놓은 식물을 사진을 찍은 거예요. 지금 이거는 한 수천 개체를 그때 복원을 시켰고, 요거는 이제 차거리난, 지네발란 뭐 이런 것들이고요. 이게 지네발란도 과거에는 굉장히 흔했는데 요즘은 거의 멸종되어 가는 것 같아요. 우리 학생들 데리고 안도에 실습을 자주 가는데, 이번에도 이제 5월 달에 실습을 다녀오려고 하는데, 우리 실습 코스 중에 이게 지네발란이 분포하는 곳이 있었는데 지금은 없어요. 여기 지금 이제 신안새우란, 이건 가거도에 분포하는 것들이고, 또는 이제 손바닥 난초, 그 다음 이제 뭐 한라옥잠난, 해오라비난 이런 것들도 이제 지중성난인데 멸종 위기종들이고, 그리고 이제 끈끈이 기계라든지 요거는 우리나라 완도에 큰 집단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대흥난이라든지 백양더부사리, 기생식물, 얼음난 뭐 이런 것들도, 기생식물, 부생식물 이런 것들도 멸종 위기종이고, 그 다음에 이제 왜 기생식물, 부생식물 이런 게 멸종위기종 비율이 높느냐면은, 숙식물이 사라지면 기생식물도 사라지고, 또 부생식물은 특별한 펀자이하고 어소시에이션이 되어 있기 때문에 펀자이가 사라지면 같이 사라지게 되고 이런 것들이고요. 뭐 정양풀이라든지 전주 물꼬리풀을 뭐 여기 애기송이풀, 뭐 한라송이풀, 그리고 이제 찬물부추, 이것도 옛날에 한강가에 우리나라 찬물부추를 발견을 우리 연구실의 선배였던 최원국 교수가 이걸 큰 개체들을 굉장히 많이 발견을 했었는데, 지금은 그 자리에 가도 없어요. 요거는 이제 솔잎나는 꽤 흔합니다. 우리 집에 온실에 잡초예요, 이거. 왜냐면은 서식 환경만 맞으면 번식을 굉장히 잘해요. 지금 내 온실에서 이거 뽑아내느니라고 힘쓰고 있어. 이게 이제 물고사리, 파초인력, 그 다음에 메아마름은, 이거는 우리나라 2급종인데 이게 조금 애매해요. 2급하고 뭐랄까 그 이하의단이하고. 그래서 이 메아마름 때문에 특히 서해안 쪽에 개발에 문제가 되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동미나리는 강원도 쪽에 꽤 흔한 편이고요. 비교적 가시연, 순채, 그리고 노란만병초, 기생꽃, 그 다음에 왕제비꽃, 홍얼귤 뭐 이런 것들이, 요거는 이제 북방계식물이고, 여기 이제 섬지방에 주로 분포하는 섬계약나무, 섬시효, 섬현삼, 대청부채,
이거는 내 가든에도 이 대청부채는 잘 자라고 있어. 여기 지금 이제 남방계 식물 중에서는 초령목이라든지 또는 개가시나무 또는 여기 죽절초, 한라장구채 뭐 이런 것들이 지정되어 있고, 단양숙부쟁이라든지 삼백초, 이런 산작약 이런 것들이 분포입니다. 그래서 2급종은 여러분들이 이제 그 환경부 홈페이지, 그 중에서도 우리나라 이 환경부에서 우리나라 멸종위기종을 관리하는 기관은 국립생태원이에요. 그래서 국립생태원에 가면 우리나라의 멸종위기 종보존센터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 경북 영양에 그 센터가 있어요. 그래서 언제 한번 경북 영양이나 이런 데 가면 한번 들려보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멸종위기종은 아니지만 우리나라의 고유속 식물들이 한 7, 8개 있습니다. 왜 내가 7개도 아니고 8개도 아니고 이렇게 애매하게 얘기하느냐. 학자들에 따라서 고유속이라고 하기도 하고 안 하기도 하고 하기 때문에 의견이 엇갈리기 때문에 하는 얘기고요. 그중에 이제 여기 멸종위기 종은 아니지만 또는 일 수도 있고, 우리나라 고유속 식물은 이것밖에 없기 때문에, 고유종은 꽤 많죠. 고유속은 이거밖에 없기 때문에 이거는 조금 알아두었으면 해서 여러분들한테 얘기를 하는 거고,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아까 얘기했던 제주 고사리삼, 망규와 제주엔시스예요. 요거는 여기 우리 고려대학교에 1960년대 식물계통분류학 교수였던 박만규 교수님이 계셨어요. 그래서 박만규 교수님이 우리나라 양치식물지를 썼기 때문에 그분 이름을 기리기 위해서 속명을 망규아라고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고, 제주엔시스는 우리나라 제주에서 처음 이제 발견됐고 세계적으로 일속1종만 있는 종이고요. 모데미풀, 이거는 메가에란티스인데 요거는 이제 멸종위기, 우리나라 고유속으로 보기도 하고 안 하기도 해요. 원래는 지리산 모데미에라는 곳에서 처음 발견됐는데 지금은 소백산에 가장 큰 개체군이 존재합니다. 금강인가목, 요거 이제 보면서 조금 얘기를 하겠어요. 여기 이건 고사리삼인데, 제주 고사리삼. 요즘은 내가 이 사진 찍었던 사이트들이 별로 가보면은 제주 고사리삼이 없어요. 급격하게 현재 소실되고 있는 종 중에 하나인데, 아까 얘기했다시피 학명은 그렇게 기원을 했고, 이게 1급종으로 최근에 지정이 되었고, 요 아래쪽 사진 2개는 이게 멸종위기종으로 지정되기 전에 내가 여기 고대 온실에서 키우던 개체, 아주 잘 삽니다. 잘 키우면. 그래서 여기 지금 이제 포자랑이 발달하는 건데, 이 고사리 상과 식물인데 세계적으로 뭐냐면 헬미토스타키스하고 오피오글로썸, 그다음에 보치리큐움 세 속이 있는데 이게 이제 4번째 새로운 속이다 해서 비교적 최근에 지정된 속입니다. 요거는 이제 모데미풀인데 내가 이제 한라산 이제 소백산 자연환경 조사할 때 소백산에 굉장히 큰 개체가 있어서 이게 우리나라의 가장 큰 개체군이 있다. 그래서 소백산의 깃대종으로 지정했으면 내가 이제 제안을 했고, 지금 현재 소백산 국립공원의 깃대종으로 지정되어 있는 모데미풀이에요. 물론 이제 자생지는 오대산이라든지 여기까지 몇몇 개체군이 분포합니다. 그렇지만 가장 큰 개체군은 소백산에 현재 있고요. 이거는 이제 금강인가목인데 말 그대로 펜타키나 이제 금강산에서 발표된 우리나라 고유속이에요. 지금은 금강산을 갈 수가 없는데, 그래서 저도 이걸 와일드에서는 보지 못했고, 요 사진은 영국의 에딘버러 식물원에 가서 내가 이걸 찍어 온 사진이에요. 영국으로 유출이 되어서 영국에서 키우는 개체가 있다는 정보를 가지고 내가 이제 에딘버러 식물원에 가서 여기서 잎을 따와 가지고 유전자 분석을 완성을 해서 유전자는 출판이 되어 있습니다. 그때 찍었던 사진입니다. 금강인가목. 이거는 이제 아까 이제 금강산도 그렇고 게르삼도 그렇고 우리나라 중부 지역에 주로 분포하는 양구 쪽에 많은 개체군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에카이노소포라라고 해서 소포라에 유사한 에치네이티드한 털이 여기 뭐냐면은 시방 쪽에 있는데, 그래서 이 낙가이가 한국 고유속으로 기재한 관목성 콩과 식물입니다. 여기 지금 양구의 개체군인데요, 꽤 큽니다.
이거는 이제 우리나라 중부 지역 충북 진천이라든지 이런 쪽에 많은 개체들이 현재 이제 지정되어 있어요. 이게 와일드 타입은 거의 다 없어지고 지금은 이제 조성한 지역들이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곳이 7군데가 있는데 그 중에 이제 하나인데요. 아벨리오필름 디스티컴 나카의 미선나무. 왜냐하면 부채 모양으로 열매가 되어 있다 해서 부채선자를 써서 미선나무이고, 이것도 이제 그 개나리 같이 핀 타입과 드럼 타입이 있고 약간 분홍색을 띠는 것들도 있고, 그래서 이제 외국에서는 이걸 흰 개나리라고 불러요. 주로 그냥 미선나무라고 부르는 게 아니고 화이트 폴시치아라고 부릅니다. 내가 미국에 전에 누구 집에 갔더니 뒤뜰에 이걸 많이 키우고 있어서, 야, 우리나라에서는 저거 뭐랄까 희귀 식물이다 그랬더니 자기도 어디서 이게 구입한지는 모르겠는데 오래전부터 자기가 키우고 있다고 그래요. 지금도 이제 우리나라도 요즘은 많이 증식을 해서, 왜냐하면 꺾어지가 잘 되기 때문에 증식을 해서 많이 판매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봄꽃 중에 뭐 향기도 좋고 괜찮은 나무 중에 하나예요. 그다음에 이제 금강초롱속 하나부사야인데, 하나부사야에서는 크게 두 종이 있어요. 금강초롱하고 또 다른 두 개의 종이 있고, 나머지는 다 우리나라에 일속일종으로 되어 있는데 금강초롱속만 검산초롱과 금강초롱 두 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원래는 심펜드라 속으로 나카이가 기재를 했다가, 심펜드라라는 뜻이 뭐냐면은 수술이 유압됐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그 심펜드라 속과는 상당히 많이 형태적으로 다르다 해서 나중에 하나부사야라는 이름을 붙였다. 그래서 학명에서 내가 하나부사야 이름이 일본 초대 공사의 이름을 땄다는 얘기를 했는데, 어쨌든 이제 금강초롱은 우리나라 중부 지역, 특히 이제 서울을 중심으로 해서 경기도권, 그다음에 강원도권에 굉장히 많이 분포합니다. 개체수는 꽤 많이 있는 편이고 여기저기서 많은 사람들이 사진을 찍기도 하고 합니다. 이거는 이제 코레아노 메콘인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게 하일로 메콘, 우리가 피나물이라고 하는 속이 있는데 이 파파베레이스 같은 아주 유사한 식물이에요. 그런데 하일로 메콘이고, 요거는 이제 코레아노 메콘인데 뭐냐면 줄기가 한 군데서 이렇게 뿌리에서 한꺼번에 나오는 게 아니고 옆으로 기면서 나온다는 이런 이제 특성도 있고, 또 이제 꽃의 구조나 이게 조금씩 다른데, 어떤 사람들은 하일로 메콘 속으로 집어넣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우리나라 고유 속으로 분리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개통학적으로 이것도 유전체 분석을 우리 실험실에서 해서 이제 출판을 했는데, 실제로는 하일로 메콘 속에 포함시키는 게 오히려 더 합리적이다고 얘기를 합니다. 자, 지금까지 이제 얘기한 게 멸종 위기종까지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들한테 이제 테이크홈 메시지가 뭐냐면은, 우리가 왜 생물 다양성이 중요하고 왜 멸종에 대해서 우리가 경각심을 가져야 되고, 그리고 왜 우리가 생물 다양성을 지속 가능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심혈을 기울여야 되는가, 거기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했고, 우리나라 멸종 위기 식물종들은 어느 정도가 있고, 그리고 우리나라 고유 식물 속은 어느 정도가 이런 식물들이 있다, 이 정도를 강의를 했습니다.